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11번째 강의는 우아한 정책이 양성평등을 앞당긴다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아 수백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입니다. 아이들 두세 명만 실종돼도 언론의 대서특필 될 터인데 이토록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도 세상은 놀랍게 조용합니다. 아마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이 이 1990년 그의 책 1억 명도 넘는 여성이 실종되었다 에서 처음 언급한 실종 여성은 실존했어야 할 여아의 예측치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여자아이의 숫자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지난 수십 년간 실종된 여성의 수입니다. 이 끔찍한 일의 대부분은 남아 선호가 뚜렷한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아들이 사라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초음파로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고 낙태를 선택하거나 태어난 여아를 죽게 하는 산후 성별 선택입니다. 후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영유아 살해라고 칭하겠습니다. 둘 다 죽음의 현장을 쉽게 포착할 수 없으니까 그 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별 선택 낙태 건수는 태어난 아이의 남녀 성비가 자연 수치인 대략 1.06 대 1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측정합니다. 남아가 왜 더 많이 태어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남자의 사망률이 일반적으로 좀 더 높아서 그 때문에 일어난 진화의 산물이라는 설명도 있고 딸이 임신 초기에 유산할 위험이 더 크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영유아 살해 건수는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5살까지 살아있어야 할 여아의 수와 실제 남은 아이의 수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영유아 살해로 죽은 아이는 2020년에 171만 명, 성별 선택 낙태로 사라진 아이는 대략 150만 명으로 추계됩니다. 영유아 살해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은밀하고 잔인합니다. 여아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에 찌든 부모는 차별적 행동을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게 합니다. 다음으로 성별 선택 낙태입니다. 이것은 산전 초음파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1980년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임신 중단을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선택 낙태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옹호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성비를 초과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 정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초음파가 비교적 많이 보급되어서 성별 선택 낙태가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특히 중국은 거의 모든 산모가 산전 초음파를 받기 때문에 남아를 고집하는 부모는 영아 살해보다는 성별 선택 낙태를 선택합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는 산전 초음파 보급률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아서 성별 선택 낙태와 영아 살해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남아 선호는 1980년, 1990년대에 무척 심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연도별로 태어난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입니다. 초음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비 불균형이 무섭게 심화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야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성비는 늘 자연 성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둘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별 선택 낙태가 벌어졌습니다. 성별 선택 낙태로 희생된 여자아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연 성비를
대략 1.06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993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3년에 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성비는 1.06, 1.15, 2.06입니다. 첫째의 성비는 자연 성비랑 같으니까 성별 선택 낙태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남아는 15만 2,766명입니다. 성별 선택 낙태가 없었으면 여자아이는 15만 2,766명 나누기 1.06, 그래서 14만 4,119명이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어난 여자아이 수는 13만 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인 11,095명의 여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비를 토대로 추산하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사라진 여자 태아는 최소 3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사례는 거의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2011년 UN 보고에 따르면 남아 선호가 없는 유럽, 북미, 일본의 경우 5살 미만의 아동 사망률은 남자아이가 살짝 높습니다. 1.2배 내지 1.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에는 1.1배, 그리고 2000년대에는 1.13배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여아의 추가 사망이 40년, 5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사례가 만연한 중국과 인도에선 여아가 더 많이 죽기 때문에 5살 미만 아동 사망률은 오히려 여아가 1.2배 내지는 1.3배 더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남아 선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한 명만 낳는다면 66.2%가 딸을 원하고 33.8%만이 아들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딸을 원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꼭 딸도 갖고 싶었죠. 둘째는 가족이 필리핀에 거주할 때 임신했습니다. 산전 초음파 결과 딸임을 알았을 때 저도 모르게 팔짝 뛰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아들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파한대소 했었죠. 이런 저인데도 남녀 차별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가 사뭇 다른 거죠. 아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 바랍니다.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리더십 있는 아이가 되길 바라죠. 물론 딸도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기 바라지만 또 외모가 이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직업도 다릅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가 갖기 바라는 직업을 보여줍니다. 임금이 높은 CEO, 의사, 법률가, 교수 등은 남자아이가 더 갖기 바라는 직업입니다. 여자아이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간호사, 약사, 교사 등 보수는 낮지만 가정을 돌보기 수월한 직업을 갖기 원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남녀 차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최자원 교수와 서울대 황지수 교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이 여전히 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남아가 여아보다 사교육비를 대략 한 10% 정도 더 씁니다. 남아의 엄마는 여아의 엄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아이를 더 돌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일도 여자아이가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제 여아를 남아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는 남자아이들한테 더 많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녀의 이 모든 투자에 대한 차별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별 임금 격차가 31.5%로 OECD 회원국 중 독보적인 1위입니다. 이는 동종업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생기는 차별의 결과는 아닙니다. 주로 남녀의 직업과 직군, 직위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임금이 더 많은 의대나 이공계로 진학할 확률이 남성보다 더 낮았었습니다. 이제 의대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공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가곤 합니다. 다행히 직군 차이는 지난 20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해졌죠. 여성 의사의 비율도 20년 전에는 약 15%,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10%,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의대 입학생의 30 내지 50%가 여성입니다. 이공계 여성 학생들의 비율도 30%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같은 산업 안에서도 또 더 위험한 일에 또 더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남녀 직급 차이입니다. 남녀 직급 차이는 상대적으로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에는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 뒤에 직장을 그만두면 그 이후에 직장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복귀한다 할지라도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 연구는 엄마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출산 전에 약 88%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 뒤에는 약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한 70%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35%로 감소합니다. 연세대학교의 한유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출산 전에 대략 65% 수준이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출산 후에 45%까지 떨어집니다. 임금은 무려 68%나 줄어들게 됩니다. 또 어렵게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거를 소위 유리천장 효과라고 하는데요. 남성의 관리자가 여성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집안일 등 가정 내의 여성의 역할이 더 큰 현실에서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성에게 어느 정도 적극적인 우대 조처, 소위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여성을 채용하는 방법은 약간 강제하고 윽박지르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대놓고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은 일부 남성들의 반발을 가져와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젠더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성을 우대하는 방법이 좀 우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30대, 40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20대 내지 30대 초반 여성들은 사실상 성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30대와 40대는 이야기가 다르죠. 오히려 20, 30대 남성들은 군복무로 인하여 커리어를 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처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가령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있는데요. 이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최소한의 여성 비율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람을 뽑을 때 이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그 타당성이 많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여성만이 지원할 수 있는 교수 자리를 공지했습니다. 이것도 여성 할당제이죠. 그런데 정작 실력이 뛰어난 여성 경제학자들은 이 자리에 지원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여자라서 뽑혔다는 편견이 담긴 시선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가 재직한 홍콩과학기술대학은 일종의 넛지를 사용합니다. 넛지라 함은 부드러운 개입을 말합니다. 저희는 학과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성 부교수나 정교수, 그러니까 시니어 교수를 뽑으면 대학 본부에서 5년 동안 임금을 지원합니다. 조교수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도 젊은 층의 성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부터 자산이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여성 임원이 이미 있는 회사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보다는 여성 임원을 많이 배출하는 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부드러운 개입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이는 고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보다는 어린아이와 노약자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젠더 갈등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돌봄을 주로 여성이 감당하는 현실에서 그 대부분의 혜택이 여성에게 갈 것입니다. 양성평등으로 가는 또 하나의 축은 사회 시스템을 가정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디는 많은 정규직 일자리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자율 출퇴근 제도는 가정 친화적인 변화이지요. 또 여성에게 초점을 둔 정책보다는 가정에 초점을 둔 정책이 좋습니다. 가령 여성의 경력 단절에만 초점을 둔 정책 도입보다는 출산, 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직장이 포기하는 일이 적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저렴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저희 가정은 부부가 모두 학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따로 정해진 노동 시간이 없지만 매우 치열하게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장시간 맡아줄 수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실제로 홍콩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10 내지 14%포인트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오랜 세월 태어나면서부터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차별을 받았죠. 그 차별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려하는 방법이 우아하다면 남성들도 쉽게 수긍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인 배려가 없는 세상도 빨리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